술은 우리 사회에 참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몸에 해로운 건 물론이고 판단력을 흐리기 때문에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술을 핑계로 벌어지는 범죄 행위 또한 빼놓을 수 없겠죠. 이렇게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술, 그냥 나라에서 금지하고 아무도 못 마시게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사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나라들이 술을 금지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지만 대부분 그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도는 우리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조선시대 술을 금하는 임금의 명령, 금주령입니다. 어떤 분들은 조선이 유교 국가였으니까 질서를 중시해서 술을 싫어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유교와 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 중 하나가 제사죠. 이 제사에 술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유교 문화는 음주에 관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초에 공자부터가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셨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와는 정반대로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금주령을 반포하고 백성들이 술을 먹지 못하게 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입니다. 조선 초기 금주령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술은 곡식으로 만듭니다. 조선에서 주로 마시던 탁주, 청주, 소주는 모두 쌀로 만들어요. 옛날에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먹을 것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그런 때에 이 귀중한 쌀을 술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으니 국가에서는 곡식 낭비를 막기 위해 술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리고 조선이 술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과음을 하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것까지 좋아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조선 초기의 기록을 보면 고려 말기에 사람들이 절제 없이 술을 마시며 기강과 예절이 무너졌다, 이런 식의 평가가 있는데, 고려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술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로 들리죠. 또 조선에서 크게 문제 삼던 부분은 여러 사람이 모여 술을 마시는 회음입니다. 여럿이 모여 술자리를 가지면 술게임도 하고 벌주도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하다 보면 과음을 하기 쉽잖아요. 조선시대도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비슷한 문화는 있었거든요. 이러니 당연히 회음은 낭비를 부르기 쉬웠고, 또 고위 관료들이 여럿 모여 술을 마시다 보면 자칫하다가 술자리가 정치적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금주령이 반포될 때에는 대부분 여러 사람이 모이는 회음이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조선에도 사적 모임 집합금지 명령이 있었던 거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500년 동안 지속적으로 금주령이 반포됩니다. 광해군부터 고종까지 금주령은 총 140회 시행되었는데 실록에 적힌 것만 140건이니 실제로는 훨씬 많았을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금주령이 반포되었다는 소리인데, 법률에 있어서 이 시도 때도 없다는 말이 전혀 좋은 말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금주령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절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는데요. 이게 그때그때 왕의 판단으로 발령되는 것이니 백성들 입장에선 언제 금주령이 떨어질지 예측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술을 잔뜩 빚어놓고 익으면 마셔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작스레 금주령이 반포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물을 머금고 강가에 가서 다 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술이 썩기 전에 금주령이 해제되길 기도해야 할까요? 어떨 때는 금주령이 반포되고 며칠 만에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기에 백성들 입장에선 눈치 게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선의 금주령은 적용 범위나 처벌 대상도 일관되지 못했습니다. 일단 조선은 유교 문화로 인해 술이 꼭 필요할 때가 있으니 금주령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항상 예외 사항을 만들어둬요. 기본적으로 제사를 지낼 때는 술을 마셔도 됩니다. 또 노인이나 환자들이 약주, 그러니까 약용으로 술을 마시는 것은 괜찮고요. 언제는 과거 합격자를 축하할 때는 술이 허용된 적도 있습니다. 또 조선은 활쏘기를 장려했기 때문에 활쏘기 장소에서는 대부분 음주가 허용됐습니다. 이 외에도 농사를 지을 때 먹는 막걸리는 괜찮다, 환갑잔치에서는 술을 먹어도 된다, 결혼식에서도 허용된다, 이런 식으로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더욱 일관되지 못한데, 여럿이 모여 술을 먹는 회음은 대부분 처벌 대상이었지만 그 외 세세한 부분은 자주 변경되었습니다. 어떨 때는 술을 마시는 건 처벌 안 하는데 판매자는 처벌받습니다. 어떨 땐 술을 발효시키기 위한 누룩을 매매하는 것만 금지됩니다. 양반들이 먹는 소주는 금지되고 서민들이 먹는 막걸리는 허용되기도 합니다. 술보다 안주가 문제라며 고급 술안주를 금지한 적도 있고요. 술병을 휴대하는 게 금지된 적도 있습니다. 술을 마시되 취하지 말라는 언급도 있었는데, 이게 구체화돼서 술주정을 금지하는 법조항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때그때 바뀌는 법률은 실효성을 가지기 힘듭니다. 백성들이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예외사항들을 이용해 편법으로 술 먹는 사람들도 많았죠. 제사를 지낸다는 핑계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춤을 추며 먹고 마시는 술자리도 있었고, 활 쏘러 간다며 술을 잔뜩 싸들고 와서는 기생까지 불러서 사치스럽게 술을 먹는 일이 허다했다 합니다. 그리고 이 금주령의 제일 큰 문제가
높으신 분들은 처벌을 받지 않고 백성들만 피해를 보는 법이었단 겁니다. 기본적으로 왕은 금주령과 관계없이 술을 먹어도 됩니다. 물론 왕이 솔선수범해야 하니 스스로 금주에 동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럴 땐 오히려 신하들이 나서서 전하 건강을 위해 약주를 드셔야 합니다 하며 임금을 설득하는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조선에선 술을 적절히 쓰면 약효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더불어 임금과 신하가 함께 술을 마시는 것도 국가 정치에 중요한 일이니 허용됩니다. 지방 고위 관료들 또한 예외 적용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중앙정부의 관리들이 지방에 내려오게 되면 그 지역에서 후하게 접대를 하는 게 관례였기 때문이죠. 이런 법적인 특혜를 제외하더라도 사실상 신분이 높은 사람은 금주령으로 처벌을 받는 일이 매우 드물었습니다. 사대부들이 으리으리한 기와집에 모여서 잔치를 벌인다 한들 이를 찾아내서 처벌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사대부 집안을 말단 관리가 수색하는 게 가능할 리가 없겠죠. 조선의 금주령은 높으신 분들에겐 적용되지 않는 허상뿐인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 영조의 금주령은 조금 달랐습니다. 영조는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금주령을 실시한 왕이지만 그렇다고 집권 초기부터 엄격하게 금주령을 내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초기에는 영조 본인 또한 술을 즐기셨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조실록엔 신하들이 임금에게 술을 줄이셔야 한다라며 직언을 하는 대목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때마다 영조는 내가 마신 건 술이 아니라 오미자차다라며 껄껄 웃는 모습을 보이시죠. 오미자라는 건 그냥 핑계대는 것이고 실제로는 술을 꽤 즐기셨을 것으로 의심됩니다. 하지만 영조의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당시 조선 후기 사회는 많은 사회적 변화를 겪으며 술의 폐단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던 시기입니다. 술이 점점 고급화되고 상업적인 성격을 띠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 술을 팔아 생업을 이어가던 사람은 서민들이었어요. 때문에 금주령이 내려진 때에도 생업으로 조금씩 술을 파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헌데 조선 후기가 되자 돈 많은 사대부들이 여기에 끼어들어 대량으로 술을 만들고 돈을 쓸어 담는 사례들이 늘어납니다. 골목 상권에 대기업 자본이 침입한 거예요. 상업적인 전문 술집들도 이때 확대됐고요. 더불어 술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값비싼 고급 술들도 늘어나요. 특히 삼해주라는 술이 유명한데 이건 3번에 걸쳐 발효시키는 술입니다. 각각 발효 과정에 곡식을 사용해야 하니까 삼해주 한 병을 만드는데 엄청난 양의 곡식이 소모됩니다. 거기에 더해 쌀 존버꾼들도 문제입니다. 흉년에는 곡식이 없으니 쌀값이 비싸지고 풍년에는 곡식이 많으니 쌀값이 내려갑니다. 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쌀값이 싼 풍년에 곡식을 모아서 숨겨뒀다가 곡식이 귀한 시기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리세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식량 수급에 문제가 생기고 시장 가격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못하죠.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금주령의 필요성이 부각되는데 영조는 기존의 금주령들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일관된 금주령을 만들어 술의 폐단을 근절시키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영조 31년 조선에 강력한 금주령이 반포되는데 영조의 금주령은 기존처럼 허술한 법령이 아니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술을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해 왕실 행사, 손님 접대, 활쏘기 등에도 예외를 두지 않았으며 궁궐에서 솔선수범하여 술을 금지하겠다 했으니 특권 계층 또한 금주령의 엄격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일반적인 술 대신 예주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이 예주는 감주를 말하는 것으로 알코올이 아주 조금 포함된 식혜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예외로 하는 것은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 마시는 막걸리 정도는 허용하며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막걸리도 허용합니다. 이 외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술을 마시지 말 것을 엄중히 반포합니다. 이제 금주령을 어기면 신분여하를 막론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영조 33년엔 금주령을 위반해 유배된 자가 700명에 달했고 영조 35년엔 금주령으로 수감된 죄수가 100명에 달합니다. 관료라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금주령과 관련되어 관직을 삭탈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으며 고위 관료가 금주령을 어겼다가 사형을 당한 사례도 있었죠. 이런 영조의 금주령은 꽤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술을 기피하는 풍조가 생겼고 영조 39년에는 금주령 덕분에 흉악범죄율이 줄어들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영조는 자신이 실시한 금주령에 꽤나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죠. 그런데 영조 43년 그토록 잘 시행되던 금주령에 갑작스런 변화가 생깁니다. 내가 요즘에 송절차라는 것을 먹고 몸이 건강해졌는데 이게 다 조상님들 덕분 아니겠느냐. 조상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야 하니 앞으로 제사를 지낼 때는 감주 말고 제대로 된 술을 쓰도록 하자. 아니 영조의 금주령에 효과가 있었던 건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일관성 덕분인데 다시 제사를 예외로 두겠다 하는 것은 사실상 엄격한 금주령을 폐지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영조 40년의 기록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금주령이 날로 엄격해지는데도 술을 먹는 사람이 사라지지 않는다. 영조의 금주령은 겉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백성들은 몰래 숨어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금주령에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이미 술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금법을 실시해버리면 사람들이 감시를 피해 술을 마시기 때문에 각종 악영향이 나타납니다. 영조는 특권 계층에도 금주령을 엄격하게 적용하려 했으나 사실상 이들을 감시할 방법이 부족했습니다. 여전히 금주 단속반은 대부분 말단 관리들이고 이들이 운 좋게 4대 부들의 음주 현장을 발각한다 한들 입막은 비용으로 푼돈 몇 푼 던져주면 무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반대로 백성들이 단속반에 발각된 경우에는 뇌물로 줄 돈이 없어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고요. 이런 속사정과 더불어 영조 개인의 내적 갈등도 있었습니다. 앞서 영조가 송절차를 마시며 건강을 되찾았다 했는데 이 송절차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비밀스러운 단어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봐서는 그 정체를 추측할 수가 없고 승정원 일기를 비롯한 다른 자료들을 봐야 실상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 알코올이 포함된 약주입니다. 차가 아니라 술이라 불러야 하는 물건이죠. 금주령이 있는 가운데 자기 혼자만 술을 먹기는 눈치가 보이니까 이걸 차라고 돌려서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영조는 취하고 싶어서 술을 마신 건 아니고 건강 문제로 의관들의 처방을 받아서 마셨던 것인데 그래도 심기가 상당히 불편했는지 송절차를 마시기 찝찝하다 하시면서도 건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복용하던 모습이 승정원 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조의 내적 갈등도 금주령을 해제하는 데 영향을 끼쳤겠죠. 이렇게 영조의 금주령이 실패로 끝나고 다시 술을 허용하는 시대가 되니 그동안 억눌려 있던 조선의 음주 욕구가 한꺼번에 터져나옵니다. 백성들이 별것도 아닌 일에 잔치를 벌여 술을 허겁지겁 마시고 길거리는 술 주정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궁궐에서는 승지가 대낮에 취한 채로 경연에 출석하는 일도 있었죠. 오히려 금주령을 시행하기 전보다 술의 폐단이 더욱 심해진 겁니다. 이를 막기 위해 급히 여러 가지 정책을 내보기도 했지만 끝내 술의 폐단은 막을 수 없었다 합니다. 이로부터 수년 후 영조가 사망하고 정조가 즉위하는데 정조대에 들어서는 술 소비량이 더욱 늘어납니다. 실록에 따르면 서울 전체 쌀 소비량의 50%가 술 때문에 사라졌다 합니다. 온 나라가 미친 듯이 술을 먹는다는 직설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조는 할아버지의 실패를 두 눈으로 봤기 때문에 금주령을 반포하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죠. 이후에도 조선은 멸망할 때까지 여러 번 금주령을 반포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본 경우는 없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금주령을 시행하면 항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음지에 숨어서 술을 마시기 때문에 오히려 각종 범죄의 원인이 되었죠. 우리 세대의 국가에서 술이 금지되는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선 왕조실록에선 금주를 죽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무절제한 음주를 반복하며 스스로 죽음에 가까워질 필요는 없겠습니다. 성인분들의 건전한 음주 문화를 기원합니다.